그녀가 계단을 오르며 엉덩이를 흔드는 순간 내 마음이 움찔했고 바지 안이 젖었습니다. 말 그대로 터질 것 같았어요. 하숙생이 온다기에 20살짜리 알바생이라도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나랑 나이 차가 5년도 안 나 보였죠. 근데 그게 오히려 미쳤습니다. 흰 블라우스가 땀에 젖어붙어 있었고 브래지어 선이 비쳤습니다. 그 아래로 툭 튀어나온 배, 그리고 젖은 발바닥으로 슬리퍼를 끌며 들어오는 그 소리. 귀로 들리는데 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짐을 내려놓을 때 나는 그 틈을 타 속옷 위 엉덩이 라인을 훑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가 내 앞을 지나 방으로 들어간 직후 나는 주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나는 내 마음을 감쌌습니다. 멈출 수 없었고 참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건 사랑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그냥 짓밟히듯이 쏟아지는 본능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 때문에 심장이 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올해 66세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처음 혼자 살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살았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살 것 같았어요. 시골 읍내 외곽에 있는 2층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딸 부부가 위층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딸이 시내로 이사를 가면서 2층이 비어버렸죠. 집이 너무 크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혼자 사는 게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2층 방 하나 내놓고 사람 받으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처음엔 싫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계속 설득했어요. 용돈도 되고 집도 덜 적적하고 일석이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딸이 인터넷에 방 내놓는 글을 올려줬습니다. 2층 방 하나, 화장실 따로, 부엌 공용 사용. 한 달에 30만 원. 조건은 간단했어요.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조용히 지낼 사람.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아줌마 하나 들어오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죠. 한 달만 있을 거라고 해서 더 부담 없이 느꼈고요. 약속한 날 오후 2시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키가 작지도 크지도 않고 단발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 그리고 편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화장은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얼굴이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뛰었다기보다 한 번 쿵 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건 뭐지? 싶었습니다. 66세 늙은이가 처음 보는 여자를 보고 심장이 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린 김정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받고 계단으로 안내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었어요. 손에 땀이 나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방은 2층 맨 끝방이었어요. 딸이 살 때 쓰던 방이라 가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방을 둘러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짐은 캐리어 하나와 큰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뭔가 임시로 머물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왜 갑자기 하숙방을 찾게 된 걸까? 어디서 왔을까? 가족은 있는 걸까? 부엌과 화장실은 공용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주로 1층에서 생활하니까 2층 화장실은 거의 안 쓴다고 했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주로 아침에 간단히 먹고 저녁에 혼자 밥해 먹으니까 시간대만 맞추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죠. 월세는 매월 1일에 받는다고 했는데 그녀가 당일 바로 한 달치를 주더라고요. 현금으로요. 그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요즘 누가 현금을 이렇게 준비해 다니나 싶었거든요. 첫날 밤, 저는 1층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3년 만에 처음 듣는 다른 사람의 생활 소리였어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밤 11시쯤 갑자기 목이 말라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냉장고 앞에 그녀가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그녀도 놀란 것 같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려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물 마시러 왔어요. 그렇게 둘이 냉장고 앞에서 물을 마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런데 그 정적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뭔가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물을 다 마시고 올라갔어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네, 푹 주무세요. 그리고 저는 한참 동안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 있고 싶었어요. 그녀가 마시던 컵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아침 드세요? 아니에요. 간단히 먹을게요. 그러면서 토스트 한 조각만 구워서 먹더라고요. 커피도 인스턴트로 간단히 타서 마시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조용했어요. 아침에 간단히 먹고, 낮에는 어디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밤에는 2층에서 조용히 지내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른 기분인지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그녀가 마당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상추 드실래요?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추를 씻어서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쌈장을 꺼내서 함께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냉장고 앞에서 그녀와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서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각자 올라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만 있겠다고 했던 그녀가 벌써 2주째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녀가 언제 떠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떠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상했어요. 66세 늙은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가 있으니까 집이 집 같았거든요. 그녀가 들어온 지 3주가 지나면서 저희 생활 패턴이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저는 텃밭을 보러 나가는데 그녀도 마당에 나와서 빨래를 널거나 화분에 물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하고 각자 할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 그녀가 다가왔어요. 고구마가 많이 열렸네요. 네,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요. 그러면서 제가 무심코 고구마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런데 그녀가 받아들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삶아드릴까요? 그때까지 저는 혼자 삶아서 혼자 먹었는데 그녀가 고구마를 삶아준다고 하니 이상하게 기뻤어요. 그럼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괜히 어색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나이에 말이에요. 그녀가 부엌에서 고구마를 삶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녀가 움직이는 소리. 3년 만에 처음 듣는 다른 사람이 요리하는 소리였어요. 신문을 보고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고구마가 다 삶아지자 그녀가 접시에 담아서 거실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접시가 2개더라고요. 하나는 저한테, 하나는 자기가 들고 앉았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혼자 먹으라고 삶아달라고 한 건데 같이 먹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먼저 고구마를 까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먹었죠. 그런데 같이 먹으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더 달고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중간중간 말을 걸었어요. 텃밭 가꾸는 게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야 심심하지 않아서요. 그런 소소한 대화였는데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아침에 나와서 텃밭 일하는 저를 도왔어요. 그리고 같이 차를 마시자고 했어요. 차라고 해봐야 보리차였지만 둘이 앉아서 마시니까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사실 물어보기가 무서웠어요.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녀 쪽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한 달 더 있어도 될까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장볼 일이 있다고 하면 저도 마침 마트에 갈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나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각자 필요한 걸 사고 각자 계산했는데 몇 번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숙생이고 집주인 관계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녀가 고르는 물건들을 유심히 봤어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먹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어요. 요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혼자 먹기는 양이 많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혼자 먹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와 같이 먹는다는 게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같이 먹어보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해준 음식은 간단했어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그런데 혼자 먹던 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해준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오랜만에 느꼈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녀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힘들다고 해야 할까? 안 힘들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서 말을 멈췄어요. 지금은 그녀가 있어서 안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면서 잠깐 멈춰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누군가랑 밥을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왜 혼자 사는 걸까? 가족은 없는 걸까? 그런데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너무 사적인 일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그녀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누군가랑 밥을 먹고 싶어서 왔다는 말. 그리고 제가 하지 못한 말도 생각났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는 줄 몰랐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번갈아 가면서 요리를 했어요. 그녀가 하는 날도 있고, 제가 하는 날도 있고, 제가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맛있다고 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그녀가 젊을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다는 얘기, 취미로 피아노를 배웠다는 얘기. 그런데 가족 얘기는 안 했어요. 저도 묻지 않았고요. 서로의 과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밤마다 2층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라디오나 핸드폰으로 듣는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피아노 소리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2층에 피아노는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밤에 음악 소리가 들리던데 피아노 치세요? 그랬더니 그녀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로 피아노 연주 들어요. 옛날에 배웠던 곡들이 그리워서요. 그러면서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왜 피아노를 그만뒀을까? 왜 지금은 유튜브로만 들을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2층에서 나는 피아노 소리를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녀가 함께 따라 부르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더 궁금해졌어요. 2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하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장 보고, 같이 저녁 먹고, 마치 가족 같았어요. 그런데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숙생과 집주인이죠. 그런데 저는 점점 그 관계가 애매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그녀가 감기에 걸렸어요. 아침에 기침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얼굴이 빨갛더라고요. 열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줬어요. 그리고 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녀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맞나? 이 정도까지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허리를 삐었어요. 텃밭에서 무거운 걸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녀가 알아서 파스를 사다 줬어요. 그리고 허리에 붙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 나이에 여자가 제 허리에 파스를 붙여준다니. 그런데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혼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 허리에 파스를 붙여주는 동안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66세 늙은이가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서로 챙겨주면서 저희 관계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더 복잡해졌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단순히 하숙생과 집주인 관계를 넘어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연인 관계는 아니고, 그냥 좋은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은 더 특별한 감정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지낸 지 벌써 2달이 넘었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불안했어요. 혹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녀가 이어서 말했어요. 정말 편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하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져 갔어요. 하지만 아직도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로에게 의지하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런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곧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말이에요. 문제는 동네 슈퍼에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생필품을 사러 갔는데 계산대 할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댁에 여자분이 사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네, 하숙생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숙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정해 보이던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물건값만 치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계속 그 말이 신경 쓰였어요. 다정해 보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저희가 뭔가 잘못된 걸 했나 싶었거든요. 집에 와서 그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동네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녀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저도 느꼈어요. 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남자분이랑 어떤 사이냐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정작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었어요. 그냥 같은 집에서 살고, 가끔 같이 밥 먹고, 서로 아플 때 챙겨주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제로 보였나 봐요. 며칠 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던데요? 여자분이랑 같이 산다면서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그냥 하숙생이야. 그렇게 설명했지만 딸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나이에 여자분이랑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딸의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어요. 뭐가 문제냐고,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그녀와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제 딸까지 걱정한다고.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가는 게 좋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너무 선을 넘었을 수도 있어요. 하숙생과 집주인 관계인데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선을 넘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녀는 예전처럼 아침에 나와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같이 차도 마시지 않았고 저녁도 각자 먹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다시 하숙생과 집주인 관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색하고 서먹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저희가 정말 잘못된 건가? 66세와 58세가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형부가 그러는데 동네에서 완전히 소문이 났다면서요? 여자분이랑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던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딸보다 더 강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것도 걱정인데 이상한 소문까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분 정체도 모르잖아요. 혹시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녀를 의심하다니. 몇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녀가 제 재산을 노리고 온 건일까?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시골집에 무슨 재산이 있다고. 게다가 그녀는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자기 생활비도 알아서 해결하고 오히려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걱정하니까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가족이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갑자기 하숙방을 찾게 된 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가까워진 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녀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어요.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왜 한 달만 있겠다고 했다가 계속 머물렀을까? 왜 가족 얘기는 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수상해 보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는데 어느 날 밤에 그녀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더 크게 두드렸는데도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의식은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녀가 힘없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진짜로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무슨 재산이고 무슨 목적이고 그런 게 중요한가 싶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어요.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말을 듣고 저는 미안해졌어요. 제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녀에게 차갑게 대한 게 스트레스가 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그녀를 방에 누워드리고 죽을 끓여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녀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폐를 끼쳐드려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왜 죄송하다고 하는 거냐고, 아픈 사람이 뭘 죄송해 하냐고. 그런데 그녀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마 제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동네에서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눈치를 봤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걱정되고, 자식들이 걱정하니까 의심도 들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녀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가 이기적일 수는 없잖아요. 당신 때문에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맞으니까.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피해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지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나 봐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게 맞는 일일까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66세와 58세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외로우면 안 되는 건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사람들의 시선, 자식들의 걱정, 동네의 소문.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결심을 말했어요. 나가겠어요. 이렇게 지내면 둘 다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말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 말이 맞았거든요. 이렇게 지내면 정말로 둘 다 힘들어질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 따가워질 거고, 자식들의 걱정은 더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 관계도 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그녀는 짐을 쌌어요.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캐리어 하나와 큰 가방 하나. 정말 간단했어요. 몇 달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짐이 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몇 가지는 두고 간다고 했어요. 마지막 밤, 저는 그녀와 마지막 차를 마셨어요. 아무 말 없이 앉아서 차만 마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어요. 차를 다 마시고 그녀가 일어섰어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갈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고맙다고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해야 할까?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들지 않았어요. 2층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알았어요. 정말로 그녀가 떠나는구나.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는구나.